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300조 원 정도 지금 부를 일군 사람이거든요. 네네. 5살, 6살 때부터 막 콜라도 팔고 어떻게 보면 투자 오타쿠입니다. 투자 오타쿠예요. 막 버핏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은 그 사람이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네. 이 책인데 꼭 2022년 개정 예. 보증 제6판을 준비해달라라고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개정 제6판이 이게 중요한 건가요? 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300조 원 정도 지금 부를 일군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인데 워렌 버핏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자신이 이제 지분을 한 38%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한 주당 가격이 한 50만 불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에 6억 5천만 원. 예, 6억 원이 넘는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이제 7천억 불 되는데 지분 38% 가지고 있어서 예. 재산이 이제 뭐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아이고야. 네. 이제 보통 이제 버핏의 투자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의 TSMC를 샀네, 일본의 종합상사를 샀네, 아니면 뭐 애플을 샀네. 이거 3개월 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주주서한이라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할 때마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문서를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이번에 5월 6일 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1930년생인 워렌 버핏과 1924년생인 워렌 버핏의 영혼의 동반자 찰리 먼거가 주주총회 때 막 대담하는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워렌 버핏의 표지어로 나온 책이 833권이 되는데 버핏이 쓴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직접 쓴 책이 쓰지는 없죠.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가장 잘 정리된 게 이제 주주서한인데 네. 주주서한 쓴 지도 뭐 한 50여 년 정도 주주서한을 썼고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은 각 그 범주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고요. 6판을 보셔야 될 이유는 이 매년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올해도 주주서한을 발송을 했고요. 네. 그래서 최근 판을 좀 읽으셔야 최근의 내용까지 다 들어간다는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나왔던 책들은 좀 번역이 안 좋은데 이 책은 이건이라고 하는 전문 저는 한국 금융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장도 잘 알고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주주서한을 읽으신다 그러면 뭐 최근판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제6판 개정 제6판을 봐야 이게 최신이라는 거고 아마 2023년 주총까지 담아서 또 내년이나 아마도 뭐 나올 수도 시간이 있는데 지나면은 이제 업데이트돼서 나오겠죠. 또 이 책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1900 몇십 년도 무슨 주총 주주서한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카테고리별로 그걸 다 구분을 해서 맞습니다. 주식에 대한 생각, 뭐 기업에 대한 생각, 네. 지배구조에 대한 이렇게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독서하시기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제가 김학균 센터장님한테 드려봐야지. 오마하의 현인, 뭐 네. 가치 투자의 대명사, 그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뭐 수식어들이 많은데 네. 김학균 센터장님이 워런 버핏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정의를 내린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통찰력이 깊은 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단지 현인.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주주서한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굉장히 인생에 대한 통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고요. 특히 이제 워렌 버핏의 그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라고 하는 네. 그 구순의 노 변호사이죠. 예. 훌륭한 투자자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은 버핏이 1930년에 태어났는데요. 대공황 때입니다. 근데 버핏은 투자자로서 거의 조기 교육을 받은 셈인데 아버지가 증권회사 직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웠던 30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1940년대 초에 처음으로 주식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핏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현대사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투자의 대상을 고르고 이런 것들은
단지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저는 현인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현인의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아깝지 않은 오마하의 현인, 진짜 통찰력이 깊은 현인 워런 버핏입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전에 그 주총 생중계 할 때도 봤는데 경제 구조, 그다음에 세계 금융의 시스템, 기업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뭐 사람에 대한 어떤 뭐 통찰력, 네. 또 지혜, 네. 또 유머까지 네. 그럼요. 정말 완벽한 분입니다. 많이 알지만 우리가 버핏에서 배워야 될 것은 자신의 능력 범위의 한계를 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투자도 별의별 거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차익 거래도 하고 또 1960년대는 주주 행동주의자 비슷하게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삶의 범위는 한정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버핏의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또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의 어떤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 하면 이제 워런 버핏 이꼴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가치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군더더기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버핏이 실은 애플 같은 회사도 사고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거는 PER이 낮거나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싼 걸 사는 건 가치 투자고 비싼 성장성에 주목을 해서 PER 뭐 7, 80배짜리 사는 거는 성장주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버핏이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결국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알민 것 같아요. 내가 잘 알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PER이 100배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먼 미래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존 같은 기업을 내가 4년이나 5년 정도를 지나고 봤을 때 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태적으로 지금 보이는 PER과 PBR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한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잘 알고 투자 대상에 대한 가치를 내가 잘 계측할 수 있는 투자는 버핏의 기준으로 보면 가치 투자이고 이거 군더더기라고 했던 이유는 결국은 모든 투자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깊이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버핏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아주 올 들어서 뜨거웠는데요. 네. 버핏은 그런 시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예. 2차 전지 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는 90년대부터 부부와도 아주 엄청나게 교류를 또 했고요. 버핏이 가지고 있는 300조 원의 대부분을 이제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네. 그게 대부분 빌 게이츠 재단으로 가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교류를 많이 했지만 90년대 후반에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안 샀어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회사 같긴 하지만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 회사다.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버핏이 가진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나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버핏이 주는 좀 중요한 시사점은 꼭 뭘 하는 게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매번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돈을 벌기가 힘든 거고 버핏은 투자를 야구에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야구보다 투자가 그래도 유리한 거는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 먹으면 아웃인데 네. 안 치면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확률 높은 거를 기다리는 것도 그것이 나의 어떤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버핏 입장에선 중요한 투자 행위라고 저는 버핏은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야구에는 승률, 뭐 방어율, 타율, 뭐 여러 가지 율, 확률에 대한 통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도 확률에 네. 베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될 테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주 서한 네. 한 43년치인가요? 그게 이제 네. 모아져 있는 책인데, 근데 일단은 주주 서한이 왜 중요할까? 물론 워런 버핏이 썼으니까 중요한 주주 서한, 네. 워런 버핏이 썼으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주주 서한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왜 주주 서한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핏의 인생을 다룬 공식 자서전은 스노우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이제 전기 작가가 쓴 이런 게 있고 네. 나머지는 정치된 어떤 그 언어로 그 버핏의 논리를 그래도 잘 볼 수 있는 거는 주주 서한인 것 같고요.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같은 데서도 버핏의 유머 감각이나 구순 노인의 놀라운 순발력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주주 서한이 훨씬 더 이제 좀 정리가 된 책이고 근데 주주 서한도 버핏이 직접 쓰진 않습니다. 버핏이 예전에 여러 그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도 즐기고 네. 뭐 이런 분인데 자기가 이제 그 저술을 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춘지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포춘에서 인터뷰를 많이 했던 캐롤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여성 기자죠. 네. 기자가 버핏의 구술을 받아서 글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그 주주 서한은 버핏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그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주주 서한이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고 또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 책을 못 보셨던 분들은 과거 수십 년의 또 그 역사를 보면서 저는 투자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 서한이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 가장 최근에 열렸던 일주일 전에 열렸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네. 혹시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영증권에서 네, 저희 직원 2분을 현지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인데요. 네. 이제 오늘 출근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로도 봤고요. 그 CNBC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럼요. 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 회사 직원도 한 명 갔는데. 그렇군요. 저희 회사가 그렇군요. 보내준 건 아닙니다만 네. 개인 휴가 내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그 오마하에 4만 명이 모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 4만 명이 모였다는 작은 거니까.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버핏을 추종하는 전 세계 가치 투자자들의 축제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버핏의 이야기는 조금 아주 밝은 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증시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좀 룸은 크지 않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를 좀 했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행 위기도 뭐 정부가 개입해서 아주 크게 파장이 번지는 건 맞고 있습니다만은 위기 자체가 터지는 건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이제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TSMC라고 하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샀다 금방 팔았거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 회사는 훌륭한데 그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좀 불안하다. 중국과의 갈등, 어떻게 보면 지정학에 대한 불안도 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총 이후에 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 그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의 대담에서 나온 내용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좀 이제 밝은 내용보다는 조금 뭐 이 그 리스크 관리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버핏은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입니다. 예, 극복을 하지 못할 도전은 없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고 그런 건데 조금 자산 가격이 아직까지 뭐 싸지 않다, 조금 비싼 것 같다, 뭐 그런 쪽의 어떤 버핏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책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기업 지배 구조와 투자. 사실 기업 지배 구조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주주와 경영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거다. 네. 그 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노를 젓고 가느냐 그 이야기인데 네. 버핏은 주주 중심의 경영을 굉장히 강조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동업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찰리 먼거와 자기 이제 경영 동업자고 주주들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매개로 이제 동업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버핏이 말하는 주주 중시 경영이 우리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뭐 배당도 많이 하고 뭐 자사주도 많이 사고 이런 건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작 버크셔 해서웨이는 1달러도 배당을 안 하는. 배당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배당을 안 하는 변은 뭐냐면 이제 기업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기업 안에 있는 그 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요. 이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인데 이 자기 자본을 기업 경영진이 잘 불릴 수 있으면 이건 배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단기간 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미래의 기업 가치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당장 받는 배당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가 될 사람들은 배당을 내가 나눠 갖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50만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아는 직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부동산은 쉽게 사고 팔기 힘든데 예.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결국 주가가 비싸면 액면 분할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 미국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버핏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뭐 좋은 기업이라 그러면 장기간 가는 거고 그런 암묵적인 신뢰 관계에서는 한 해 돈 벌었다고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냥 유보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를 더 키워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거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ROE가 좀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는 유지하거든요. 어떤 투자 대비 이익률. 그렇습니다. 네. 주주들의 돈을 매년 한 10%씩 불러 나가는 건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 동안 뭐 물가 상승률 포함해도 한 3% 정도 내외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부를 장기적으로 키워내는 게 주주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배당은 안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켜서 주주 가치를 올리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배당해주면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재투자했을 때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재투자해줄게요. 네. 우리보다 투자 더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평소에 그 버핏은 자본 배치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부문 내에서도 네. 뭐 보험, 뭐 철도, IT, 식음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자본을 더 많이 배치해 놓는 것. 네. 약간 배당을 안 주고 자신들이 재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아마도 수 있죠. 이제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고용 기준으로는 아마 미국에서 5번째로 사람을 많이 고용할 걸요. 철도 회사도 갖고 있고 그렇죠. 뭐 캔디 회사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이익 증가율이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익을 많이 못 낼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는 국면이 되게 되면 저는 그때는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배당도 적극적으로 저는 고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이 버핏이 말하는 자본 배치의 개념을 잘 살려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거든요. 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돈을 배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네. CEO들이 참 이 워런 버핏의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뭐 이제 오너의 갑질 또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또 기업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뭐 아니래 소송이 걸린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아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ROE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그리고 배당도 안 해줘요. 네. 그리고 ROE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말을 안 해줘요. 그런 기업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경제적 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자본 효율이 예를 들어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ROE가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은행의 예금에도 뭐 2% 중반을 받는데 사업을 한답시고 부를 그렇게밖에 못 늘리는 거는 실은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경제적 자원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은 배당을 하게 되면 내가 자본 증식을 못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또 효율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ROE라고 하는 게 벌어들인 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니까 네. 분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기 자본의 효율을 ROE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 생각에는 자원의 재배치나 효율적 자원 배분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중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걸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주주의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렇죠? 네, 주식회사라면 네. 그 2장에서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 근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장 회사,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 회사 주식을 살 때도 마치 비상장 회사를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한다. 네. 그 뜻은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철학은 네. 시장은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비합리적이다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도 소위 이제 시장의 비합리성에 주목하는 행동 경제학이 여러 사람 망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준거의 틀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의 주장은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늘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막 들끓어오른 달아올랐을 때 혹은 주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침울할 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투자의 방식을 배우기도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도 워렌 버핏이 배웠죠. 콜롬비아 대학 그 MBA 교수였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 MBA에서 수학을 하면서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웠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장은 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네. 어떨 땐 나보고 비싸게 막 사라 그러고 어쩔 땐 싼 값에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최근에 느끼기에도 이 그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요. 그럼 어떨 때는 연준이 금리 못 올리겠네 생각하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어떨 땐 미국 경제가 나쁘다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데 유통시장에서 매일매일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판단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버핏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아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본을 얼마나 주주들의 몫을 늘려나가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는 매일매일 보이는 주가가 주는 어떤 소음으로 노이즈 이런 거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주주서한을 보면 부동산 사서 돈 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도 많이 얘기할 때도 야, 주식은 매일매일 주가가 나오니까 올라가면 조금 벌어도 파는데 부동산은 우리가 가격을 못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처럼 보라라고 하는 거는 그럼 시장의 비합리성, 눈에 보이는 주가가 좋은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에 일일비하지 마라라는 뜻도 담겨 있겠고요. 근데 버핏이 그 차익 거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이 차익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단기간에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뭐 버핏이 어떻게 보면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는 실은 뭐 차익 거래가 버핏이 돈 번 뭐 이제 중점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해외 통화 같은 것도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경험이 있고 또 이 책에서 보면 M&A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인수합병 같은 걸 할 때 막 신주를 발행하고 할 때 이걸 계산해서 하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또 차익 거래 방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는 버핏이 참 다양하게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이긴 한데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쉽진 않고 또 버핏도 차익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아주 드물게 기회가 있을 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차익 거래는 약간 양념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인 듯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불확실성이 커졌다. 근데 그 말인즉슨 뭔가 위험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버핏은 오히려 진정한 투자자는 변동성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7, 80년대에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레이건과 대처 같은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일종의 시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장 원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세상까지 지배를 했는데 이런 시장 원리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게 미국의 보수 학풍으로 유명한 시카고 학파에서 일종의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걸 유진 파머 교수가 주장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효율적 시장론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누구보다 초과 수익을 얻기도 힘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더 많은 리스크를 반영하는 것이고 초과 수익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리스크는 변동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베타라고 하는 개념을 들으신 분은 계실 텐데 종합 주가 지수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느냐가 이제 베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세상은 불확실한 거고 또 불확실한 세상에서 투자자들의 일종의 쏠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종의 미스터 마켓처럼 어떨 때는 투자자들이 너무 달아오르는 조증이 발생하고 어떨 때는 우울증이 발생하는데 가치 투자자들의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조증일 때는 안 팔거나 높은 가격에 팔고 시장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사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그 80년대 이후의 주류 학파는 변동성이 위험인데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투자자는 돈 깨지는 돈을 잃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위험이지 무슨 변동성이 위험이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원리주의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세였는데 네. 버핏의 가치 투자는 그런 철학에 정반대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끔 이제 시장이 고장 날 때 네, 효율적인 거에서 뭔가 빠져나왔을 때를 이용하는 그럼요. 네,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을 주창하는 교수님하고 제자가 산책을 하는데 네, 저기 이제 한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기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게 진짜 돈이었다면 이미 누가 주워가고 없을 거야.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네. 근데 제자가 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었다는. 일단 집어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버핏의 주장과도 좀 이게 맥이 그렇습니다. 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정작 생각만큼의 풍족한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말하는 이제 투자로 돈을 버는 조건에 대해서 일단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암, 네. 또 모르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가 가진 감정적 기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감정적 기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아오르지 않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하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이게 정말 인생 일대의 기회를 놓칠 거다라고는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아, 포모 현상. 그래서 이제 벼락거지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 증시가 1980년대 이후로 한 8번 정도의 강세장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던 강세장이 뭐 사상 뭐 전례 없는 기회가 아니고요. 8번째 강세장 중에 랭킹 6번째예요. 아하. 이런 일은 늘 온다고 보는 거죠. 네. 시장의 비효율성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때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은 기다리는 것도 투자죠. 나에게 유리한 게임이 되었을 때. 그래서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높이뛰기 선수인데 우리는 2m짜리 바를 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아. 시장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주가가 싸졌을 때 한 30cm 바를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넘어서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고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쉬운 것,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 네. 위주로만 봐야 된다. 욕심을 좀 낮추고.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두 번째 키워드. 주식,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앞에서도 잠깐 부동산과 좀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과 좀 맥이 닿기도 한데 버핏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 금액으로 말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채권이라든가 네. 이자를 주는 예금 같은 것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는 늘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자산의 가치가 돈으로 표시된 그 돈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돈으로 표시된 거는 확실하지만은 네. 실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의 대상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녹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은 네.
이자를 네. 주는 예금이나 아니면 채권 같은 걸 네. 말하는 뭔가 확정적인 걸 주는 것보다는 네. 내가 같이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본다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버핏은 정말 개별 기업,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인덱스, 네. 지수를 사라.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내에게는 남은 돈으로 S&P 500 네. 지수에 투자하는 걸 권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인덱스 펀드나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사람은 그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소위 패시브 투자 전략이 최선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처럼 통찰이 있고 뭔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이 시세는 내 시세가 아니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조절 능력까지 있는 사람은 투자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거는 100% 분산 투자가 된 것이고,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그 인덱스 펀드 사라고 하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주식에 인덱스로 투자한다 그래서 뭐 한 15년 전에 상해 지수가 한 6천이었는데 지금 한 3천 하니까 뭐 되는 게 아닌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 네. 나는 버핏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뭐 여건이나 이런 게 안 돼.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버핏처럼 투자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이고요. 분산 투자된, 미국이란 나라에 분산 투자된 S&P 500을 추종한 인덱스 펀드를 사게 되면 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버핏이 말하는 인덱스 펀드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소위 뭐 섹터 ETF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테마 ETF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뭘 고르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을 추종을 하는 ETF를 사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낫다는 건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버핏이 내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그 헤지 펀드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공격적인 아드레날린으로 무장해서 손님들의 돈을 불려주는 건데, 이 헤지 펀드를 선정하는 펀드 오브 펀드인 그 프로테제 그 파트너스라는 데가 너는 헤지 펀드 5개 선택해봐. 나는 S&P 500의 지수에 걸게라고 했는데 5개 펀드가 평균적으로 S&P 500을 못 이겼을 뿐만 아니라 맞아요. 한 10년 정도 봤는데 5개 펀드 중에 하나도 S&P 500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버핏과 같은 사람이 장기간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드문 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핏 입장에서는 저는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하는 것도 내 능력 범위에 대한 나름의 통찰이나 성찰을 하라라고 하는 조언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길, 거기에 믿고 투자하라라는 뜻도 되겠고. 네. 근데 그게 대한민국 증시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또 이제 뭐 조금 씁쓸함도 좀 있고요. 뭐 나라별로 조금 다르게 상황이 다르니까요. 버핏이 예전에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크게 손실을 본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뭐 그게 물론 이게 기간적으로 좀 한정이 되었을지언정 네. 그럴 때는 오히려 폭락이 반가웠다라고 네. 말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뭐 이제 뭐 경제 그 잡지 같은데 네. 야 이제 버핏도 뭔가 좀 총기가 쇠했다. 뭐 이런 식의 막 그 버핏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의 기사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지금 나왔던 것 같아요. 2019년 이때도 나왔고. 네. 근데 버핏의 입장에선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장기적인 성과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수용하진 않지만, 근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비판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도 상처를 받는 건데, 근데 버핏의 투자 인생에서 뭐 1970년대 이럴 때를 포함해서 거의 한 3번 정도는 투자 자산이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50% 정도 가까이 깨지고 예. 뭐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핏이 불패의 맹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하. 깨지면은 뭐 마음도 아픈 사람이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장기주의를 가지고 시간을 늘렸을 때 성공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버핏이 9순이 넘었고 300조를 벌었지만 그 사람이 번 재산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에 벌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뭐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대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의 복리 효과가 복리 효과죠. 그때부터 그냥 쫙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파른 그래프로. 참고로 버핏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80년 넘게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복리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기도 그럼요. 하죠. 그래서 네. 좀 더 여유 있게 네.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 세 번째 키워드는 기업 인수와 가치 평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물론 워런 버핏도 단타를 하긴 합니다. 뭐 몇 개월짜리 그렇죠. 네네네. 최근에 TSMC가 네. 그러 있고. 근데 대부분의 투자는 마치 이 기업을 인수하듯이 투자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네, 진짜 그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건데 네. 어떻게 발견을 할까? 발견?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는 버핏이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인데 예. 자신의 능력 범위를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세, 주식시장에서는 늘 뜨거운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늘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는 거를 기다리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찰리 먼거가 네.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투자 스타일을 좀 한 단계 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버핏의 그 최초의 스승은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공황 때부터 투자를 했던 투자자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 교수기도 한데 이 사람은 대공황 직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도 외면을 했던 시기였고요. 너무 싼 주식들이 많았었어요. 네. 담배꽁초 주식이라 그러죠. 아하. 그래서 뭐 이 벤자민 그레이엄도 어떻게 보면 알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단순히 뭐 그 자산 가치 대비 낮은 저PBR만 투자하는 이 뭐 정태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알매에 대한 집착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뭐 알미라는 게 결국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투자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초기 투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게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투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버핏의 투자에서 가장 실패한 투자도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60년대 초에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지주회사거든요. 네. 근데 60년대 초에 인수했을 땐 직물회사였어요. 직물. 예, 방직한 회사. 방직회사. 실법 봐서 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굉장히 저평가된 꽁초 주식이었어요. 예. 근데 뭐 60년대 미국의 그 방직이라는 게 7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 한국 뭐 다 밀리면서 예. 사양 산업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이 1957년도에 버핏과 먼거가 만났는데요. 먼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이 반영이 된 건데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제값 주고 사는 게 낫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꽁초 주식이 아니었어요. 예. 제값을 주고 샀지만은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만큼의 돈을 벌었던 것이고요. 네. 최근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아는 회사의 주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도 버핏의 그 중기 투자 이후로는 좀 중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숲 속의 새 두 마리보다 낫다. 네. 그러니까 흔히도 우리 속담으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욕심을 내기가 십상인데 네. 버핏은 약간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했죠. 그럼요. 이제 뭐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약간의 그 버핏과 같은 사람은 이런 매크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더 주목을 하거든요. 내재 가치. 예, 내가 기업을 산다라고 하는 건 종이 쪼가리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기업과 동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회사와 동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그 기업을 청산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아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숲속의 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버핏이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어렴풋이라도 맞추는 게 낫다라는 건데 네.
이 숲속의 그 손 안에 새는 개별 기업이고요. 또 숲속의 새는 그 기업이 속한 이제 산업의 예. 크기 이런 데 대한 비유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 알긴 어렵지만 범위를 가지고 숲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안에 새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성의 세계처럼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것 좀 알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키워드. 미국의 기적과 버크셔의 기업 문화. 아까도 그 S&P 500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가 차라리 일반인들에겐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할 때도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쪽에 투자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버핏은 미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에 또 혜택을 본 사람이죠. 그럼요. 예. 네, 네. 버핏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자기가 주식으로 많이 돈을 벌었는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버핏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30년생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 오타쿠입니다. 투자 오타쿠예요. 정말 투자밖에 모르는. 막 5살, 6살 때부터 막 콜라도 팔고 처음 주주가 된 게 12살 때인 것 같아요. 네네. 또 14살 때는 소득세를 냈어요.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물건 사고 팔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버핏과 같은 그런 사람 참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번영의 땅인 대공황 직후에 또 버핏이 본격적으로 대학 나오고 투자했던 게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전업 투자장이 50년대인데 네. 미국에서도 대공황 직후 20년은 주식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네. 다우지수의 경우는 대공황 직전이었던 1929년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1954년에야 넘어섰어요. 그럼 이제 대공황은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큰 경기 후퇴였고 네. 버핏이 투자했을 때는 얼추 그런 거 지나가고 좋았던 시기였는데 버핏이 내가 동남아에 소득이 낮은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제도적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서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맞아요. 지금과 같은 부를 이루진 못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든가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비관론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들의 본성이 발현됐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늘 균형값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은 미스터 마켓이 울중에 빠졌을 때는 내가 탐욕을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또 본성이 발현됐을 수도 있지만 그 근간에는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다고 봐야죠. 키워드를 근데 미국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적과 버크셔의 기업 문화라고 꼽아주셨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 문화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를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장기주의이고요. 또 당장의 주가에 현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동업자라고 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중심은 보험회사들, 가이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보험회사를 인수했을 때 경영진에게 거의 정권을 맡깁니다.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는 동업자 정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 있는 CEO에게 일을 맡겨놨을 때 간섭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는.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본인이 이제 골프 구단을 운영하는데 그 선수들이 뭐 아놀드 파머나 잭 니클라우스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관여를 안 해도 된다. 그럼요. 야구 선수의 요즘 뭐 분들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마크 맥과이어라고 하는 그 90년대 홈런왕이 있는데 마크 맥과이어가 하는데 내가 뭐 스윙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다만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CEO를 잘 선별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버핏과 찰리 먼거처럼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이고 또 그런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사실 야구팀 이렇게 스포츠에 비유해 보면 우리가 강팀에게 투자를 하고 좋은 선수와 좋은 감독이 있는 팀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업 주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또 매칭해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또 바로바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핵심 구절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심쿵 한방.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공포나 탐욕이 언제 왔다가 언제 떠날지 예측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더 소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고자 합니다. 네. 인간의 본성과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되는 그럼요. 이야기여서 사실 네. 이게 듣기에는 정말 쉬운 말 같고 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500번도 더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참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대중의 쏠림이라고 하는 게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저는 투자에 답은 없다고 봐요. 뭐 돈을 버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것보다 나쁜 주식을 사서 저는 돈을 버는 게 저는 뭐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투자했을 때 결국 확률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한두 번 요행으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버핏의 책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나의 능력 범위라는 거고 기다림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버스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나고 나면 또 옵니다. 아, 앞서서 제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그 강력했던 강세장이 예. 우리가 이거 뒤처지면은 정말 내 인생에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증권회사 들어오고 나서도 예. 뭐 한 대여섯 번째일 뿐이에요. 저는 언젠가는 또 기회가 늘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 범위를 알고 내가 아는 것만 어떻게 보면 좀 행동을 줄이는 게 많이 공부하고 행동을 줄이는 게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버핏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은 그 사람이 보험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요. 예, 예. 지금 버핏의 버크셔에서는 아하.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종목도 잘 고르고 신중하게 고르지만 뭐 그 시장의 변동이야 그 사람 자기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미스터 마켓을 버핏과 같은 투자 대가도 모르지만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저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중요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보험금도 들어오고 자회사에서 배당도 들어오고. 네, 근데 사실 그 말인즉슨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그럼요. 본인의 어떤 개인 소득,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그럼요. 된다는 여윳돈을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치 투자자의 철학으로 보면 시장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버핏과 같은 투자 대가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럼 그것에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조건 하에서 투자를 해야 승률이 높지 내가 쫓아다니는 걸 다 맞추고 모든 시세를 내가 다 잘 대응하려고 하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움직이는 타깃을 쏘는 일과 같아요. 아,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좀 이기기가 힘든 무망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을 깊게 하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환경 속에서 본인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